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 정말 복잡하죠? 이 복잡한 마음을 탐험할 때 꼭 필요한 지도가 있는데요. 바로 DSM-5입니다. 오늘은 이 DSM-5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말 그대로 마음의 지형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막막한 질문이죠. 도대체 이 복잡한 마음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고민에서 DSM-5 같은 진단 편람이 출발합니다. 수많은 증상이라는 혼돈 속에서 명확한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마음의 지도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DSM-5가 대체 어떤 지도인지 알아보고 발달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분, 불안, 그리고 성격 문제까지 마음의 여러 지역들을 차례차례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마음을 위한 지도, DSM-5입니다. 이게 그냥 병명을 쫙 나열해 놓은 목록이 아니에요. 임상가들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서로 소통하기 위한 공통의 언어, 뭐랄까 체계적인 틀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책 같은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DSM-5는 우리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장애들부터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신경 발달 장애, 말 그대로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을 다루는데요. 여기엔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ADHD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임상적으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지적 장애를 진단할 때 보통 IQ 70 이하를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본다는 점이에요. 자, 발달 문제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기는 조현병 스펙트럼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진단 방식이 진짜 재밌는데요.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가 아니라 그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바로 이 기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똑같은 증상이라도 한 달이 안 되면 단기 정신병적 장애, 6개월이 넘어가면 조현병, 그리고 그 사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조현양상 장애. 와, 정말 신기하죠? 증상은 같은데 지속 기간에 따라 진단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실 인식 문제를 다뤘으니 이제는 우리 내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기분과 감정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고통이 특징인 장애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 흔히 조울증이라고도 하죠.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제1형은 아주 강렬한 조증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고요. 제2형은 그보다 약한 경조증이랑 주요 우울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상가들을 위한 진짜 중요한 팁. 진단명을 쓸 때 1, 2가 아니라 꼭 로마자 I, to, not, II로 써야 한다는 거. 이거 실무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우울장애 하면 보통 주요 우울장애를 떠올리시죠? 근데 그 외에도 만성적으로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지속성 우울장애 같은 것들도 있어요. 참고로 현장에서는 주요 우울장애를 줄여서 MDD라고 정말 많이 쓰거든요. 알아두시면 소통할 때 아주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불안장애인데요. 이 슬라이드 리스트가 쫙 나와 있죠?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이 불안장애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갑자기 숨막히는 공포가 밀려오는 공황장애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운 사회불안장애, 특정 대상, 예를 들어 거미나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공포증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불안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불안, 강박, 그리고 외상 관련 장애들, 이 세 그룹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어떤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외부의 충격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든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마음의 고통이 우리 몸이나 행동 또는 어떤 물질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신체 증상 장애는 의학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파트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아픈데 그게 몸으로 표현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데 본인은 정말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를 보면 섭식장애, 수면장애, 그리고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같은 물질 사용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 하나. 현재 DSM-5에서 유일하게 행동 중독, 즉 비물질 중독으로 공식 인정된 게 바로 도박장애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성격장애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뭐 기분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그런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거의 평생에 걸쳐서 굳어진 생각과 행동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격장애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3개의 묶음, 그러니까 A, B, C군으로 나눠서 보는 게 핵심입니다. 각 그룹이 뚜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 구조만 먼저 딱 잡아두면 전체 지도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자, 먼저 A군. 키워드는 이상하고 괴짜 같은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좀 서툴고 혼자 지내는 걸 편하게 느끼고요. 생각이 좀 독특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B군. 키워드는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입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핵심 특징이고요. 이게 대인 관계에서 불안정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C군. 여기에 키워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입니다. 늘 걱정이 많고 뭔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깊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혹은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방금 설명한 A, B, C군에 어떤 성격 장애들이 속하는지 한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 A군에는 편집성, B군에는 경계성, C군에는 회피성 장애가 있습니다. 각 장애가 소속된 군집의 핵심 특징, 예를 들어 불안이나 극적임 같은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 복잡한 지도를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DSM-5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단순히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이는 그런 딱딱한 분류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살아 움직이는 임상가들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겠네요. DSM-5는 진단과 치료,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틀을 제공하지만 그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지도가 실제 땅 그 자체는 아닌 것처럼요. DSM-5는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지도, 이 DSM-5 역시 앞으로 어떻게 계속 변해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